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매파 성향 ECB 정책위원 6월 인하 현실적, 이후로는 신중해야. 클라스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오는 6월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CB 정책위원 중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트 총재는 현지 시간 29일 일본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금과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예상대로 계속 줄어든다면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말하자면 우리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기 시작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말했습니다. 미 금리 인상 베팅 투자자 증가, 옵션 시장서 인상 확률 29%. 미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회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뜨거운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베팅하는 투자자 역시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실적 발표 앞둔 애플, 챗 GPT 탑재 기대감에 3% 돌파.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주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3%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 기기에 챗 GPT가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건데요. 투자은행 번스타인 역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챗 GPT 관련주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흐름 보일지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을 맡은 최연강입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오랜만에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특히 이 화학 업종에 외국인의 자금이 쏠렸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도체와 밸류업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화학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약 2시간 전 마감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발 훈풍에 이어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FOMC라는 빅 이벤트와 함께 국내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휴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간밤 미증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지수 모두 0.3% 이상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발 이슈 짚어가시죠.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중재국들의 지원 속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중동으로 보내는 등 관련국들도 이번 주 초 휴전 등 중동 문제 관련으로 모일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이 휴전 협상을 언급하면서 인질 석방이 우리에게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면 가자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진격 작전이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를 통해 가자 전쟁 휴전과 지상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뉴욕타임즈는 1시간가량 진행된 통화 내용 중 약 4분의 3이 휴전과 인질 협상에 대한 논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휴전 협상 성사 여부는 하마스 측이 수용할지에 달려있다는 데 동의했다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휴전 협상 성사를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사우디와 이스라엘 등 중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진전으로 최근 국제유가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를 넘어서면서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투기성 엔매도와 공휴일엔 매수자가 적은 점 등을 엔화 급락의 요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일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오전 10시 30분께 급락해 한대 1달러당 160엔대 초반으로 오르면서 1990년 4월 이해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 유로화 환율도 1유로당 171엔대로 단일 통화 유로가 1999년에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대규모 환개입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강세를 예상하고 엔화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전일 오전 당국의 시장 개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엔화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니케이는 엔화 약세 전망이 뿌리 깊은 가운데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향후 어떻게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설지 시장과 당국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 대한 전망인데요. 인도가 향후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위치가 되려면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투자은행 노무라가 분석했습니다. 투자은행은 인도 경제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평균 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은 3.9%, 싱가포르 2.5%, 한국은 1.8%에 대한 노무라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인도의 성장에 대한 낙관론은 둔화될 조짐이 거의 보이진 않지만 향후 5년 동안 강력한 성장을 보이려면 모디 정부의 연임이 가장 중요하다라 언급을 했는데요. 노무라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인도는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투자입니다. 이 GDP 대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민간 자본 투자가 시작되면서 이젠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유입을 막으려면 약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EU 집행위가 15에서 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도 최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부 중국 기반 업체들은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 수출 시 여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유럽 시장이 중국 전기차 수출업체를 이기려면 40에서 50% 범위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EU 집행위 조사에 대해 보호주의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단지 자국 기업이 더 경쟁력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은 EU 집행위의 반보조금 조사가 몇 주 내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이 계속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의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파라마운트 이사회가 임시 CEO를 선임해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독점적 합병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베키시 CEO는 해고되거나 사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파라마운트 2.85% 오르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편 장마감 후 동사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EPS는 0.62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0.36달러를 상회했고 분기 매출은 76억 9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77억 3천만 달러를 역시 상회했습니다. 다음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피자의 1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마켓에서 4%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도미노는 1분기 판촉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매장 매출이 5.6% 급증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4.04%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0억 9천만 달러, 하나로 1조 4,900억 원으로 전망치인 10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EPS 역시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한 주당 3.58달러로 분석가들이 예상한 3.4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도미노 CEO 러셀 와이너는 배송 수요가 살아나고 미국의 모든 소득 집단에서 주문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노 오늘장 5.62%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이슈 살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8일이죠.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해 리창 총리와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예고 없이 베이징을 방문해 테슬라 차량에 대한 데이터 규제를 해제하고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이 데이터 처리 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해외 기업 중 유일하게 이 검사를 통과했는데요. 차이나 데일리는 이번 검사를 통과했다는 건 관계 당국이 테슬라의 데이터 보안을 인정한 것이라며 테슬라에 대한 중국 내 데이터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부터 중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내 차량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하지 않고 상하이에 저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알고리즘 훈련에 이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데이터 해외 전송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는 아직 무리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미국에서 교통사고 소송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 테슬라 1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을 조준하고 나선 유럽연합이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 OS를 이른바 갑질 특별 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29일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패드 OS를 디지털 시장법 DMA 특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애플은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EU의 DMA는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립니다. EU는 작년 9월 알파벳, 아마존, 틱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들 6개 업체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습니다. 의무를 위반했다고 EU가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 법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EU위원회는 애플은 6개월 내에 DMA 게이트키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애플 2.48% 올랐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 네덜란드 의료장비 회사인 필립스는 미국에서 수면 무호흡증 관련 제품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FDA는 동사의 관련 제품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발암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2021년 6월 이후 필립스는 550만 개의 수면 무호흡증 기기를 리콜하기 시작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1조 4천억이 넘는 충당금을 확보했습니다. 필립스 주가는 처음 리콜을 시작한 뒤 시장 가치가 절반 정도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간밤 일부 리콜과 관련된 개인 상해 사건에 대해 미국에서 11억 달러 합의금에 협의한 뒤 동사 2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 충당금과 함께 이번 합의로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종식될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인데요. 필립스 CEO는 환자 안전과 품질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리콜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충당금은 시장이 예상했던 20억에서 40억 유로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립스 월요일장 40%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시카고 연은 PMI까지 함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AI 반도체 기술 심장 찾아간 이재용, ASML 신임 CEO도 동행.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 자이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자이스는 반도체 장비업계 히든 챔피언으로 통하고 있는 곳인데요. 삼성과 ASML 그리고 자이스를 잇는 최첨단 기술 동맹이 한층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이스는 반도체 장비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ASML의 각종 광학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이스가 없다면 ASML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극자외선 측 EUV 노광 장비가 적용되는 공정에서 자이스의 기술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는 웨이퍼 위에 빛을 쏴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거엔 파장이 비교적 긴 DUV 장비로도 충분히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회로폭이 좁아지면서 파장이 극도로 짧은 EUV를 쏘는 최첨단 장비가 각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 살펴보시면 빛을 통해 웨이퍼의 회로를 그려내는 노광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ASML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속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EUV 광선이 물질에 닿으면 쉽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10나노미터 이하 회로를 새기려면 광선을 초밀도로 정밀하게 쌓아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거울은 EUV 광선을 대부분 흡수해버려 회로가 뭉개지거나 잘못 그려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이스는 EUV의 이 같은 특성을 극복해 원자 단위로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ASML에 납품하고 또 자이스가 가지고 있는 EUV 장비 특허만 2,000여 개가 넘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업계에선 ASML 기술력의 상당수는 자이스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스는 앞서 2026년까지 480억 원을 투자해 한국의 R&D 센터를 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 연내 EUV 공정을 적용한 6세대 10나노급의 차세대 D램을 양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이스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D램 공정에 EUV가 적용된다면 동일한 칩 면적에 더 많은 기억 소재를 정교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AI 시대 메모리 칩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화면 살펴보시면 이재용 회장의 IT 주요 인사와의 회동 일지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 엔비디아 칩에 HBM을 납품하는 것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만났습니다. 이 범용 AI 전용 칩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올해 4월에는 자이스 CEO와 ASML 신임 CEO와 함께 차세대 EUV 장비 기술 현황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독일 자이스와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EUV 장비에 자이스 부품이 3만 개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D램 양산을 앞두고 ASML과 자이스와 삼각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과도 협업이 확대될 전망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킹달러의 금융지주 환차손 눈덩이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율 급등으로 금융지주들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화보채 평가액이 외화 자산보다 늘어나 발생한 일회성 손실로 일단은 보여지지만 이 강달러 추세가 여전한 만큼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 813억 규모의 외화 환산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771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이익이 1,500억이나 줄어든 셈인데요. 환차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타 금융지주들도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이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4분기 1,360원에서 1,280원대까지 좀 안정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재차 1,350원대를 뚫은 데 이어서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내놓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미국 FOMC 회의 결과 등이 불확실성을 추가로 키울 수 있다라는 전망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강달러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금융지주들이 추가적인 환차손 인식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환차손,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환차익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금융업계는 최소 2분기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환율이 다시 진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다만 중동 확전 시 원달러 환율이 최대 1,440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등 금융지주의 건전성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 금융사 외화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다만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주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의 FX 환산 손익인데요. 2024년 1분기 813억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 살펴보시면 4월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다가 1,379원을 뚫어냈습니다. 하나금융 1분기 만에 813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타 금융 지주들도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최소 2분기까지 추가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외화채 발행 등 리스크 대비까지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상황은 좀 보여지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변압기 호황, 효성중공업, 유럽 수주도 두 자릿수 증가. 어제 효성중공업 7% 넘는 강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효성중공업은 10년 만에 찾아온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룹의 알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북미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신규 수주가 쏟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AI로 첨단 산업 시장이 커지면서 전력기기 호황이 최소 5년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전력기기 신규 수주에서 유럽 비중을 30%로 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비중이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면서 북미와 중동에 이어 주요 전략지로 유럽이 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에서도 데이터 센터 등으로 변압기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고화 변압기 수요도 훨씬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따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 수요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효성중공업의 미국 공장 법인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면 효성중공업의 부분 실적입니다. 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면 1분기는 마이너스 9억의 영업이익을 나타냈지만 올해 1분기 360억으로 플러스 전환된 모습입니다. 1분기 신규 수주에서 비중이 30%로 유럽 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ASS 등 수요가 껑충 늘었고요. 미국 공장 법인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420조 UAE 대통령 내달 중순 한국 온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보호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전격 방문합니다. UAE가 지난해 약속한 300억 달러를 어떤 국내 기업들에 투자할지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한국과 UAE 간 전략적 협업 관계인 연제력 발전과 방위산업 등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K컬처, 방산 등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더욱더 심화되게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 무하마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해 국내에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요. 이후 산업은행은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바달러는 운용 자산 규모는 작지만 왕실이 직접 관여해 위상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에너지와 정보통신, 생명공학, 항공우주, K컬처, 농업 등 우선 투자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토스와 현대차,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CJ 등 개별 기업과도 접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속한 300억 불 투자를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사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원전과 방산 등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UAE 투자, 한국 기업들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전문가들은 개장 전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잠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50% 올랐고 LG생활건강도 실적 반등을 이뤄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화장품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우려 요소였던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관련했을 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좀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 10개 분기 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등된 흐름들이 나와줬고 아무래도 그동안 화장품 섹터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실적을 보여줬던 LG생활건강이기에 이런 실적을 나타낸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조금 뜯어보게 되었을 때 화장품 부분 쪽에서의 생각보다 좀 실적이 선방을 했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LG생활건강이 주가의 흐름이 바닥에 위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중에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아직 실적이 회복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좀 바닥권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려 요소였던 중국 쪽에서의 회복세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에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고 특히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줘서 1분기 실적 우리의 좀 기대치보다 살짝만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좀 무난하게 갈 수는 있구나. 수급발로 좀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1분기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각각 900억 원대, 700억 원대, 780억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컨센을 보게 되었을 때는 특히 영업이익의 기대치가 컨센 대비했을 때는 약 40% 넘게 상승한 흐름들이 나와서 실제 수치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200% 넘게 오르는 상승세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1분기의 실적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동안 좀 바닥권에 있었던 이유가 LG생활건강, 아모레 마찬가지로 중국 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 조금씩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보다 먼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왔던 이유는 작년부터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줄이고 북미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라네즈라든지 이니스프리라든지 지금 아모레가 북미 쪽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서 매출 비중도 점점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모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과 좀 더 다른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나와줬고 특히 2분기 관련했을 때는 코스알엑스가 연결 실적으로 편입이 될 예정이에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면은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많이 작년 대비했을 때 낮춰놨는데 코스알엑스가 편입이 된다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은 더 줄고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더 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스알엑스가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약 90%가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이 4천억 원대가 넘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11억 원에서 시작해서 22년에는 2천억 원대, 23년에는 4천억 원대의 실적을 내고 있어서 실적은 굉장히 증가하는데 또 그 비중이 북미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크게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수급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기관과 투신,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보통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때는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줄 때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방향성을 잡고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묵직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얼마나 매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컨센 대비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었는데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개선세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북미 쪽에 대한 연결 매출을 늘리면서 결국 방향성은 좀 크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점 대비했을 때 30%가 오른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세는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쪽에서의 추세 잡고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을 추구하는 이 연기금에서 수급이 이렇게 견조하게 들어왔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한 성장세가 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럼 오늘 키워드는 이제 바닥 다지는 화장품 섹터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대장주 그동안 부진했던 대장주가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결국 대장주 투톱이 올라오면은 다른 화장품 섹터에도 온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트렌드 자체가 작년에는 투톱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었다면 뭐 ODM이라든지 색조에서 강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굉장히 상당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장품 형님들도 함께 올라가지고 있고 좀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 내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차별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쪽에서의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결국은 실적 시즌이고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출 데이터, 특히 관세청 데이터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화장품 1분기 수출액이 2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특히 지금 화장품이 23억 달러를 좀 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대단하구나 뭐 이 정도까지만 인지를 하는데 비교군으로 양극재를 좀 비교를 해보면 화장품이 이렇게 잘 팔았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극재가 물론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절반 반토막 나긴 했지만 1분기 수출액이 18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품 1분기 수출액이 23억 달러면 양극재보다 잘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화장품 우리나라 주력하고 있는 게 그렇게까지 비싼 것보다 중저가용, 특히 좀 더 저렴한 거 혹은 색조인 것 이런 건데 굉장히 작은 것 팔아서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봤으면 화장품 같은 경우가 현재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아직까지 피크를 안 찍고 있고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화장품 잘 팔고 있는 거에 더해서 최신의 트렌드를 보면은 화장품 여전히 H&B 스토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인디 브랜드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유행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역시 여전히 지금 화장품의 트렌드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세로 나갈 수 있는 특히 색조라든지 혹은 ODM 쪽에서의 강세가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1분기 수출액 딛고 추가적으로 더 성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성장률로만 따졌을 때 가장 크게 나와주고 있는 쪽이 북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북미라든지 유럽 혹은 일본 쪽인데 여전히 지금 성장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쪽이 북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북미라든지 일본 쪽에서 수출 진행 잘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요소들이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위크라든지
노동절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인바운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에도 올리브영 굉장히 핫해요.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가 일본 가서 돈키호테 가듯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올리브영 와서 화장품 쓰러 갑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화장품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화장품 섹터가 수혜가 좀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화장품 섹터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수출액을 보면 여전히 바닥이라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연휴가 함께 겹쳐 있지 않습니까? 연휴 관련주로 화장품 섹터 들썩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제장에서도 보면은 화장품 섹터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함께 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지난주에 글로벌 텍스프리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함께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와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한 쪽에서의 흐름은 좀 더 좀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화장품 섹터라든지 혹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화장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했지만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좀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결국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일합니다.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고 결국 외국인들의 인바운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섹터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좀 토픽 종목을 꼽아보자면 VT라는 종목인데 제가 VT라는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 후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을 했을 때 매출은 900억 원대, 연결이익은 19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YOY 대비했을 때는 매출 96%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VT의 주력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들샷이 6월부터 출시가 됐다 보니까 YOY 대비했을 때 이렇게까지 큰 수치가 나온 것은 뭐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나 생각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리들샷 같은 경우가 국내외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특히 그 남녀노소로 했을 때 아직까지 화제의 상품입니다. 다이소 가면은 리들샷 찾지 못해요. 여전히 유니콘인 제품입니다. 당근마켓에만 있더라고요. 항상 다이소 가서 좀 볼까? 이제 기존에 있던 올리브영에서 샀던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다이소를 가도 안 보여요. 그만큼 좀 인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판매처가 확대가 되는데 일부 판매처에서는 여전히 물량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리들샷 쪽에서의 화제성은 여전하고 성장률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의 흐름들도 보면은 지난해 6월부터 좀 리들샷이 잘 팔리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1월 때에서 좀 주가가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했는데 그 라인대를 지금 겨우겨우 뚫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VT의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하반기보다 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는 그보다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주가가 올해 화장품 영업이익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PER이 15배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VT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기관이라든지 매수세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 그 매수세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매수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1선을 안 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21선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보면은 이들도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가를 더 올려야 할 거예요. 그 시점이 저는 1분기 실적 발표 그 전후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VT라는 종목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단기적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안 깨는지 여부 그 부분에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섹터 오늘 일정 흐름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개장 전 개별 종목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 그리고 급락했었던 종목 짚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진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 탑5 짚어보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난 밤, 이제 또 테슬라가 급등을 해주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머스크의 이제 중국 방문이었죠.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약 14조 원 정도입니다. 약 14조 원 정도, 올해만 14조 원 정도를 AI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발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안정성 테스트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자율주행 출시에 대한 이런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돼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움직여주는 걸 우리가 좀 시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좀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죠.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예전부터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섹터 수혜주로서 움직여줬다가 지금 최근 이제 시장 하방 속에서 지속적으로 무너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면서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의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라닉스라든지 넥스치 이런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함께 상방으로서 올라가 주다가 이번에도 뭐한다? 하방 추세 때가 이제 돌파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이 부각돼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로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기대감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3,500원대를 뚫어내는지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라이콤이라는 종목. 지금 전체적으로 센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해요. 카메라 모듈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이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까 비슷합니다. 하방 추세 때 이제 역시나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쳐주다가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급등 나와주고 이렇게 안착해주는 구간에서 또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장에서 2,750원 돌파하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또 신고에 대한 기대를 또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라닉스라는 종목이죠. 라닉스 역시도 지금 다 추세가 비슷해요. 이게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가 다 비슷하게 역시나 하방 추세 막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상방이죠. 지금 4,500원대를 이제 강력하게 돌파해주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라닉스라는 종목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존비즈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은 아니고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인 이유가 신한투자증권이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2대 주주로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 개별적인 이런 어떤 이 사모펀드 뭐 이런 게 아니라 투자 증권이기 때문에 그런 증권사에서 이제 주주로 올라온 만큼 이 더존 비존이라는 데한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가 엄청나구나 뭐 이런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부각이 돼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이 나와주는 구간 지금 6만 원대를 강한 저항으로 잡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뭐 올라갈지 빠질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3자 배정 및 전환 사채 발행을 하는데 약 800억 규모예요. 지금 이제 3자 배정 같은 경우가 한 78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환 사채 같은 경우도 한 700억이 넘어가는데 이 78억이다 보니까 3자 배정 규모가 작다 할 수 있겠지만 전환 사채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긴 하지만 3자 배정과 비슷한 효과라 보셔야 돼요. 돈을 특정 누군가에게 빌려오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돈으로 받을 건지 이거에 대한 선택의 차이인 것뿐이지 어쨌든 제3자에게 돈을 빌려오기 때문에 이 800억에 대한 규모 정도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은 저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263억이에요. 시총이 263억인데 800억에 달한 이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거는 사실상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보고 누군가는 기업 가치 대비 4배가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빌려온 돈, 부채긴 하지만 800억이 재무로 잡혔을 때는 시가총액이 최소 1000억은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뉴스면은 점사가 한 3-4번은 나와줘야 될 뉴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 기회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간밤에 15%나 넘는 상승세로 강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율주행 모멘텀 그리고 센서 관련주가 시간 외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급락한 종목들도 살펴봐야죠. 급락 종목 탑5와 함께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급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됐다. 뭐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투 나노입니다. 자, 보다시피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나오면서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런 빠른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시간에 터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도 재롱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재롱산업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2배 이상 거의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역시나 단기가열 지정 예고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실망 매물, 단타 매물이 좀 나와주는 거 확인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단기가열은 아니고요. 사피엔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대주주의 지분 축소.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축소돼야 될 이유는 없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주주가 조금은 지분을 줄이니까 개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좀 악재가 있나 보다, 더 빠질 건가 보다. 그런 이제 공포 심리가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바이오스마트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를 얘기했던 전환사채 이런 개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꿔주는 걸 주식으로 상장시킨 걸 이제 CB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마트가 CB가 전환됐는데 CB 전환가액이 약 3,209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고점까지 치고 이런 고점 기준하면 거의 2배 정도는 수익인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한 70에서 8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게 매도 물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도 물량에 따른 이런 물량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매가 나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S라는 종목인데 CCS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소송이 들어온다는 건 서로가 좀 이 기업이 좀 많이 꼬이고 꼬였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심하실 종목 CCS라는 종목 사실 이건 경영권 분쟁을 떠나가지고 400원짜리가 6,000원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1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대한 리스크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6,000원대만 오면 죽었고 이번에도 오면 죽을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CCS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락한 탑5 종목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었던 종목이고요. 특히나 오늘 장에서는 CCS 조금 더 주의해보자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LG화학, 삼성 SDI, 아마존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화장품 1분기 수출액이 2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바닥 다지는 화장품 섹터라는 주제로 관련주 VT 만나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72억 규모의 제3자 배정증자 결정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급락주로는 경영권 분쟁 등 고점 리스크 우려되는 CCS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이 됩니다. 오늘의 승부주에 대한 힌트 세세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루 쉬고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